자, 유튜브 4,000명 이벤트 Q&A 질문을 좀 모았는데 그거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읽어봤는데 같은 질문이 좀 중복되는데 정리까지는 안 해가지고 읽다가 아까 전에 답변을 한 내용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처음에 아이디 아이스 님이 가드 패스 후에 쉬운 서브미션 피니시, 특히 곁누르기에서, 근데 곁누르기에서 하는 피니시를 물어보셨는데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곁누르기는 이게 곁누르기고요. 가드 패스 후에 하는 제일 간단한 피니시를 물어봤을 때 물어본 포지션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보통 가드 패스에서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간단한 서브미션은 얘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한 서브미션이고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얘 잡는 게 제일 간단한 서브미션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로 넘어와서 곁누르기 방향으로 몸을 깔았을 때 이제 이쪽 손이 나를 밀면은 이거 여기서 같이 싸워서 이런 게 제일 간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파울로 필요, 주짓수를 위한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그 다음에 빠르고 저돌적인 스타일을 하고 싶은데 움직임은 되는데 가끔 체력이 안 따라온다, 어떻게 훈련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비슷한 질문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본인의 몸 상태랑 자기가 주짓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은 빠르고 저돌적인 스타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스타일로 주짓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 요소들이 나한테 충분히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게 부족하면 그걸 메꿔줄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주짓수 자체를 놓지 않고 계속 하면서 보조 운동은 본인이 하면서 자기 느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게 따로 있으니까, 유명한 선수도 뭐 역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뭐를 한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뭐를 한 사람들은 다 안 된다기보다는 각자 효과를 보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자기 몸 상태가 다 다르고 쓰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력이 잘 안 따라와 주는 거는, 그거는 기술 연습 페이스를 높이거나 아니면 스파링 페이스를 좀 바꾸거나 해서 고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체력 운동을 따로 보강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딱 뭐 때문이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재현님, 스탠딩에서 하프가드를 가는 법이랑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유명하고 영상이 많은 하프가드 선수 10명 알려달라고. 일단 스탠딩에서 하프가드로 가는 거는 제가 기존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탠딩에서 무슨 가드를 가든지 원칙은 다 똑같은데, 제가 그냥 하프로 간다고 해서 앉아서 이렇게 하프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상대방을 내가 컨트롤해서 이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패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프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프로 뛰는 사람들, 바로 다이렉트로 하프로 뛰는 사람들은 잡아서 상대방을 흔들면서 이 사람이 손이랑 밸런스를 나를 치우고 패스하는데 못 쓰게, 그래서 확 끌어내고 내가 발을 이렇게 들어가서 앞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리고 앉아서 스파링을 시작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밀고 당기고 막 이 사람 밸런스를 잡아먹으면서 들어가야지
그냥 얌전하게 내가 하고 싶은 가드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해서 하프 가드로 가시면 되고, 하프로 가면은 뭐 많이 나오는 상황은 상대방은, 그러니까 요 다리를 상대가 바로 넘어가지만 못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위에서 뭐 평평하게 누르면서 언더훅 하거나 아니면 뭐 무릎을 세우면서 들어오려고 이런 싸움을 할 거고, 요걸 막고 본인이 원하는 스윕이나 서미션을 시도를 하시면은 이제 흔하게 나오는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프가드를 많이 쓰는 선수는, 하프가드를 안 쓰는 선수 찾는 게 사실 더 어려울 정도로 하프가드 많이 쓰는 선수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뭐 루카스 레이츠 같은 선수가 유명한 선수고, 검색하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고, 루카스 레이츠, 그 다음에 하프가드도 이제 루카스 레이츠 같이 언더업을 파고 들어오는 스타일이 있고,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베르나르도 파리 같이 딥하프가드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경량급 하프가드 선수가 요즘에는 경량급이 다 오픈가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경량급 하프가드 쓰는 선수가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라이언 홀이나 제프 글로버 같은 선수도 오픈가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원래는 하프가드를 더 많이 썼어요. 라이언 홀은 초반에는 클로즈가드에서 삼각 위주로 게임을 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인버티드랑 딥하프를 좀 많이 했어요. 제프 글로버는 원래 딥하프 가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인버티드나 뭐 그런 걸 좀 많이 쓰게 됐고, 그래서 경량급에서 하프 가드, 제프 글로버, 라이언 홀,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코브리냐랑 미아오 이런 애들 다 수입하는 있잖아. 사지오로. 사지오로라고 지금 현역의 하프가드 쓰는데 월드 2등하고 지금도 하프가드 잘 쓰는 선수들이 있어요. 경량급에. 그 다음에 루카스 레이치가 되게 대표적인 선수고, 베르나르도 파리아. 딥하프 쓰는 선수는 중량급은 딥하프를 거의 다 써요. 지금까지도 중량급은 딥하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옛날 선수들은 거의 다 쓰고, 그래서 뭐 레오 노게이라 아니면은 부셰샤도 하프가드 많이 쓰고, 하프가드가 메인 가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하이먼데스 딥하프로 수입시킨 딥하프가 아니라 그거지. 그레이시바의 필리페 뭐 그 사람 이름이 참 펠리페 델라. 네, 델라 뭐였어요.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이버스 하프가드. 그것도 하프가드니까. 두 명만 더 해볼까? 하프가드.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노영함 선수. 그다음에 한국 경량급에는 조준영 선수. 몇 명 금방 됐네요. 그다음에 아이디 러운동. 결혼은 언제 하냐고. 러운동 채널은 지금 한 10,000명 넘었죠. 이 친구가 러시아로 가면서 할 거 없어서 유튜브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컴퓨터 견적서 사면서 제가 따라사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청첩장은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오도록 하고, 러시아에서. 그 다음에 임도현 씨가 오픈가드에서 웜가드 컨트롤 하는 법이랑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는 법, 그 다음에 라스토랑 연기하는 법. 또 엄청 방대한 주제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웜가드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런 델라이바처럼 내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발을 이 위치에다 그냥 붙여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펠로. 그래서 상대방 라펠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다시 넣어. 처음에 시작하면 빠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얘를 빼줘야 돼. 빼서 이 라펠을 잡고, 그 다음에 내 발을 라쏘처럼 다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 위치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움직이면서 얘를 감아서 들어가줘.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내 발이 움직여도 되고 내가 감아서 들어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제일 기본적인 원가드 컨트롤이고,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이 발 위치 때문에 내 무릎이 이쪽까지만 넘어가면은
상대방 백을 바로 잡기가 좋아집니다. 근데 상대방이 내가 바로 백으로 못 넘어오게 막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싸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웜가드를 하면서 제일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내가 상대방 손이나 목이나 발 같은 거를 제대로 못 잡아놓고 있잖아. 내가 누워가지고 웜가드 가야지.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넘어와서 사이드로 다 넘어와 버릴 수 있어. 그게 제일 위험한 부분이고, 그래서 희난처럼 시작하자마자 막 얘를 붙잡고 서면 바로 가져가려고 이제 마음은 웜가드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미 상대방이 막 이렇게 넘어와 있는 상황이 많이 나요. 거기까지를 내가 대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뭐 라펠 컨트롤을 잘해서 이 사람이 양쪽으로 못 넘어오게 막는다던가, 제일 좋은 방법은 대놓고 라펠 가드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소매, 목, 바지 컨트롤을 하면서 싸우다가 이걸 하나의 옵션으로 추가해가지고 잡아주면 틈이 없게 갈 수 있어. 근데 너무 대놓고 라펠 잡으면서 들어 누우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 소매, 목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상대가 넘어오면 패스당합니다. 그런 걸 주의해가지고 웜가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경찬 님이 화이트 벨트 때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 화이트 벨트 때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스파링을 계속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화이트 벨트 때는 스파링을 하면 결국에는 지잖아요. 결국엔 지고 탭 치고 더 안 좋은 포지션을 잃어버리고 하니까 내가 연습한 기술을 스파링 때 써보고 싶으면 방어 기술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하면 스파링 때 많이 써볼 수가 있어요. 공격하는 기술을 내가 연습을 뭐 100번을 했는데 시작해서 내가 공격 페이스를 딱 잃어버린 순간부터 내가 계속 지잖아요. 근데 이제 방어하는 기술을 배우면 뭐 실패해서 내가 공격 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계속 기술을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바를 방어한다거나 삼각을 방어한다거나 초크를 방어한다거나 아니면 뭐 백에서 도망가고 마운트에서 도망가고 사이드에서 도망가고 그런 기술들을 배워서 연습을 하면 스파링에서 많이 써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써보면서 좀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채널 초반에 옛날에 한 3년 전쯤에 올렸던 영상들은 대부분 다 이스케이프나 방어 영상을 먼저 올렸었어요. 그런 거를 지금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류성현님이 165cm에 100kg이고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중량급한테 적합한 게임, 그 다음에 초보자를 위한 드릴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같은 키의 몸무게라도 이제 체형이나 자기 몸 상태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잘 맞는 거를 찾는 게 좋겠죠.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자기한테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 그런 거는 본인이 해보시면서 찾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긴 사람한테 좀 유리하고 뭐 짧은 사람한테 좀 유리하고 이런 기술이 따로 있긴 있겠지만, 근데 그게 예외가 없는 건 아니고 누구나 예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초보 드릴은 뭐 도장에서 다 하는 드릴이 좋겠죠. 그래서 새우 드릴, 뭐 아니면은 브릿지, 어깨 구르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하파의 멘데스 님이 카요테라 앵클락은 다리가 유연하고 길어야 되나? 근데 이것도 항상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모든 기술이든지 대부분의 기술이 다 유연하고 길고 힘이 세면 다 잘 돼요. 그래서 카요테라 앵클락도 마찬가지로 유연하고 길면은 좀 더 잘 되겠죠. 근데 다리가 짧은 사람도 못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너무 없으면은 좀 힘들긴 해요. 그 다음에 모던 주짓수는 특히 인버티드 동작은
몸에 안 좋고 디스크를 유발하는지, 이거는 사실 좀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모든 주짓수 동작은 다 몸에 안 좋습니다. 모던 주짓수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장난이고, 이게 어깨 구르기를 내가 얼마나 잘 하는지 뭐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던 주짓수는 무리가 가고 뭐 올드스쿨은 무리가 안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냥 그런 거는 조금 사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론 그레이시나 호저 그레이시 보면은 무릎 꿇고 앉아요. 되게 멋있게 클로즈 가드에서 다 피니시하고, 그래서 올드스쿨 주짓수는 유연성도 필요 없고 뭐 60대가 돼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막 힘이 없는 여자도 남자를 이길 수 있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호저 그레이시나 크론 그레이시를 잘 분석해 보시고 지켜보면 그게 그냥 클로즈 가드가 아니고 클로즈 가드지만 그 사람들은 힘도 엄청나게 세고 유연성도 엄청나게 좋아요. 특히 호저 그레이시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포르투갈어로 이불이에요. 이불. 100kg가 넘는데 막 이불처럼 상대를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프레임이 엄청나게 길어. 유연하고. 크론 그레이시 같은 애들도 한번 잠그면 풀리지 않을 정도로. 크론 그레이시 운동하는 영상 유튜브에 보면 있죠. 막 거의 원숭이처럼 막 나무 매달리고 점프하고, 몸이 엄청나게 좋아야 가능한 클로즈 가드 기술이지, 그냥 클로즈 가드는 피지컬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즈 가드에서 크론이나 호저가 잘하는 하이가드 안바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정도 안바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압박해. 이렇게 놀리더라도 걔네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깨로 부를 수 있는 유연성이면은 베리볼로도 할 수 있고 사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는 지금 클로즈 가드에서 내가 안바나 스위브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베린볼로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동작 자체는 내 몸 모양은 지금 다 똑같은데, 내가 이걸 베린볼로 하면서 하면은 목 디스크가 생기고 클로즈 가드에서 하면은 안전하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동작 자체를 내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 무게가 나한테 어떻게 실리는지가 중요한 거지. 뭐 그게 딱히 오히려 그 올드스쿨 동작만 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주짓수를 다 소화하려면 오히려 힘이 더 세야 되고 오히려 더 유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미야오 같은 선수를 보면은 클로즈를 잠그고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풀러버리잖아요. 근데 클로즈를 잠갔다는 거는 내 다리가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미는 압박을 이 다리로 상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야오 갈뛸 때 유러피안 샵 보면은 그 요가포 BJJ라고 요가랑 같이 강좌 만들어서 파는 세바스찬이랑 조아오인가 둘이 시합하는 거 보면 세바스찬이 클로즈를 안 풀르고 여기서 유도 초크 같은 걸 걸어. 근데 요 원리가 내가 위에서 압박해서 들어가는 요 압력을 상대가 다리로 밀어낼 수 없으면은 그럼 나한테 지는 거야. 근데 이제 손싸움을 해서 우리 둘이 얘가 요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가 못 들어가게 하면은 얘가 이기는 거고, 내가 이 손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압박을 넣는 게 이 사람이 내 다리로 미는 힘보다 약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조아오가 여기서 죽다 살아가지고 다리를 풀르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베이스가 좋고 상체 대 상체 싸움에서 내가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 미는 힘보다 내 미는 힘이 더 강하면 그러면 클로즈를 잠근 것만 가지고는 나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물론 뭘까, 얘가 호저 그레이시처럼 막 다리가 엄청 크고 크론 그레이시처럼 엄청 세면 그러면 클로즈를 잠근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압박을 하든 뭐를 하든 다 막을 수가 있겠지. 근데 미야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힘이 센 건 아닌데 자기가 움직임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냥 풀고 나가서 불러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따졌을 때 올드스쿨 스타일로 상대를 하면 그게 몸에 무리가 더 없고,
괜찮냐 하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반대잖아요. 오히려 풀르고 나가야 몸에 무리가 없는 거고 내가 붙잡고 싸우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모던 주짓수랑 뭐 올드스쿨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사람이 많은데 약간 좀 상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합 전에 부담을 더는 법, 뭐 개인적인 노하우 같은 거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시합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멘탈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하고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시합장에 와서 너무 평소랑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위축돼서 원래 실력이 잘 안 나오니까 평소부터 시합을 생각을 하고 시합장에서는 좀 평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내리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똑같이 주짓수에 적합한 웨이트 트레이닝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체력이 그냥 딱 체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크로스핏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력, 지구력, 뭐 순발력, 유연성 뭐 이런 식으로 체력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요소가 뭐고 내가 강한 부분, 약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요소를 내가 강화시킬 건지, 어떤 요소가 내 약점이고 어떤 게 내 강점이고, 내 주짓수를 하는 데는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뭐 이건 충분하고 이건 부족하고 뭐 그런 거를 내가 알 수 있으면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좀 더 고르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 장일주님이 에스티마락은 앵클락인지 토홀드인지, 그 다음에 IBJF에서 사용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에스티마락은 모양은 스트레이트 앵클락 같이 보이는데 실제 들어가는 거는 토홀드인 거죠. 그래서 토홀드는 이렇게 비트는 기술이고 앵클락은 이렇게 펴주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뭐 이렇게 나를 밟았다고 쳤을 때 제가 감아서 이렇게 비틀어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토홀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토홀드까지는 IBJF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이니까 검은띠 시합에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토 에스티마가 클라크리시, 브라울리오 에스티마가 라파엘 로베르토 주니어 같은 사람들한테 걸어서 해봤는 도 있는데 IBJF에서 가능한 기술. 그 다음에 하프가드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거리를 두고 플레이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하프가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리 개념은 예전에 제가 컴백 포스트 촬영할 때 한번 대충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복싱에서 아웃복싱, 인파이팅 있는 것처럼 주짓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붙어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떨어져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델라이바는 좀 먼 거리고 이거는 우리 둘이 싸우긴 하지만 좀 원거리 있는 거고, 스파이더 가드 원거리고, 근데 일반 하프 가드 이런 거는 좀 근거리죠. 여기서 이제 뭐 딥하프 가드 이런 거는 완전 초근거리. 그래서 뭐 중량급의 파리아 뭐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근거리로 뛰어 들어가서 초근거리에서 딥하프 가드 위주로 싸우는 거고, 뭐 경량급의 레안드로로 이런 사람들은 엑스가드, 뭐 스파이더 뭐 이런 걸로 거리를 좀 벌려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프가드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 근거리를 안 주고 계속 막 다시 일어나고 뒤로 빠져가지고 막 원거리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거리 컨트롤을 만들어서 뭐 스파이더나 델라이바를 만들어서 거기서 근거리로 다시 상대방을 빨아들이는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닥테클 같이 엎드려서 내 다리 잡으면서 일어나서 잡으려고 해. 잡아서 그냥 내가 넘어지면은 탑게임을 하는 거고, 일어나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면 내가 다시 눌러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리가 좁혀지면 다시 하프가드 게임을 하면 돼. 그래서 그 중간 거리를 맞춰주려면 좀 원거리에서 쓰는 가드, 델라이바 같은 거를 맞춰주거나 델라이바나 엑스가드 같은 걸 좀 연습을 해서 거리를 맞춰서
다시 하프가드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태클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상대방 다리를 잡으러 가는. 그래서 다리가 잡혀서 넘어지면 내가 그냥 패스 게임으로 넘어가고 나를 다시 누르려고 들어오면 하프가드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규태님이 체격이 큰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체격이 큰 사람한테 가드가 좋냐 탑이 좋냐 뭐 무슨 기술을 써야 되냐 근데 이것도 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질문이 많은데 다 마찬가지.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셔야겠죠. 그 사람이 더 힘들수록. 그 다음에 간지섭님이 터무니없게 패스 당하지 않는 법. 사이드 패스를 할 때 근본적인 방어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터무니없게 패스 당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파링하고 시작하면은 팍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패스 당하는 거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의문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당하려면 그립을 잡으면서 시작해요. 그립. 그래서 소매든 목이든 내가 공격하는 그립을 가지고 있으면 가드에 가도 가드에 있더라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패스를 당하진 않아요. 이게 있으면. 근데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그냥 확 넘어오면 그러면 패스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은 항상 서 있는 사람보다 빠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 뛰어서 들어오면 앉아있는 사람이 엉덩이 땅에 대고 아니면 등을 땅에 대고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지런하게 자기 그립이랑 위치를 계속 잡아줘야 돼요. 항상 안쪽 공간을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자기가 공격적인 그립을 잡는 게 좋아요. 목깃이든 소매깃이든 바지깃이든 먼저 잡은 다음에 그거를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막 터무니없는 패스까지는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립을 먼저 가져가고 상대를 흔들면서 시작을 하면 일단 패스 방어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관호님이 나에게 맞는 스타일 찾는 법, 이지호님도 나만의 스타일 찾는 법 다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량급은 하프가드가 지금까지도 좀 많이 쓰는 추세고 경량급으로 가면은 오픈가드 게임을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트렌드는 있지만 근데 나는 경량급인데 하프가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수준 높은 레벨에서 통할 수도 있고 그게 많진 않지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은 결국에 자기가 하면서 찾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적인 건 있으니까 자기랑 비슷한 체급이랑 체형 선수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도장 안에서는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유명한 사람들 찾아보든 저는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체급, 본인이랑 같은 체급의 높은 레벨에서 좀 성과를 낸 사람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되는 기술들을 보여주니까 그런 거 보고 따라해보다가 내가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거 위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 백두산 5-6개월 차인데 좀 슬럼프가 오고 흥미가 떨어지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 5-6개월 정도 해가지고 잘하기가 어렵죠. 슬럼프가 오기에 좀 너무 짧은 기간인 것 같고요. 5-6개월 해가지고 잘하면은 뭐 그냥 해보시고 그리고 초반에는 재미가 없으시면은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을 때 다시 하시면 되고요. AK4527님이 이제 스파링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싸움을 이제 좀 주고 하는 거랑 빡빡하게 아예 안 주고 하는 거랑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이제 항상 어떻게 딱 똑같이 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도장마다 지도자마다 분위기가 달라갖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도장에서 하면은 큰 화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 도장 분위기랑 본인 가르치는 인스트럭터가 이제 허용하는 그런 선을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파링 강도를 어느 정도 높이는 거를 선호하고 살살하는 스파링 같은 거를 권장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다른 질문들이 몇 개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살살하는 스파링을 권장하지 않는 개인적인 이유는 사람마다 살살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이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 기준에서 힘을 뺀 거랑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뺀 거랑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명이 같이 힘을 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강한 사람은 힘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센데 약한 사람은 그나마 없는 힘도 다 빼버려서 엄청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스파링은 좀 긴장을 하고 항상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싸움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리고 다른 질문 중에 아직 안 읽은 것 중에 이제 좀 주구선 하는 스타일인데 상대방한테 이렇게 좀 약간 주구하는 스타일이 좋은 건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면서 스파링을 해보면은 뭐 도장에서 운동하는 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공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고 나서 방어를 하는 거는 내가 엄청 잘하고 이 사람이 엄청 못하면 뭐 재밌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냥 꼼짝 못하고 계속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싸움을 어느 정도로 빡빡하게 해야 되냐. 기싸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파링이 서로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실제로 뭐 시합 같은 강도에서도 통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를 높이는 건데 이제 고강도로 연습이 되는 정도? 그래서 내가 잡고 얘가 뜯고 나는 이걸 꼭 잡아야 돼. 또 잡아. 또 뜯어. 얘는 이거 절대 잡히면 안 돼. 또 잡아. 또 뜯어. 이 진행이 안 돼 버리면 연습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고선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얘를 잡든 막 다 주선을 막 하면 그러면 현실적이지가 못하죠. 현실적이지가 못한데 막 잡으면 막 이러고 있으면은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선을 찾으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같이 연습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도장 안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딱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같이 연습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좋은 연습이 되게 시합에서도 통할 수 있을 정도로 빡빡하게 하면서 이제 서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연습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서로 막 둘 다 막 뺑뺑 돌면서 잡으면 도망가고 뜯고 그래서 탐색전만 5분 하다가 끝나고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 얼가비꾼님께서 270cm에 210kg 일반인이랑 142cm 37kg 블루벨트 사그라 여성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하셨는데 270cm에 210kg면은 너무 말랐어요. 270cm 270cm에 210kg면 너무 마른 사람이에요. 맞네요. 이 사람 이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백승성님 이제 링크를 2개 보내줬는데 싱글X에서 셋업할 때 오른쪽 엉덩이로 하는 거랑 왼쪽 엉덩이로 하는 게 있는데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른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상대방 리액션에 따라서 상대방 리액션이 그냥 밀려나면 그러면 오른쪽 엉덩이 그 영상 기준 오른쪽 엉덩이로 일어나는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보통은 리액션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올 때 상대방 리액션을 타고 일어나는 게 왼쪽 엉덩이로 일어나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 링크에 보시면 그 링크 다음 영상에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본인이. 그럼 보시고요. 그래서 상대방 리액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링크 중에 그냥 오른쪽 엉덩이로 일어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걸 일단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디 포스문님이 이제 이전 세대의 기술이 지금도 되는지 특히 뭐 마르셀로 아르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옛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뭐 도복에서는 라펠 이런 거 하고 노기에서는 히로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예전에 없던 요즘 트렌드에 옛날에 유명했던 마스터들이 하면 어느 정도 할 것 같냐. 근데 요즘 세대들이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지금 게임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세대의 탑 선수들을 자기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쓰는 기술을 뭐 이해를 못한다거나 못 막는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마르셀로 가르시아 스타일이 없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마르셀로 가르시아 같은 사람이 없는 거지 마르셀로 가르시아 기술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요번에 ADCC 북미 동부 77kg 우승한 존 사타바 같은 애는 마르셀로 가르시아랑 복사판 같이 똑같이 게임을 하는데 ADCC 요번에 우승했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세가 라펠, 로기, 히룩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약간 흐름이 있는 거고 MG에 있는 뭐 원치나 사타바 같은 사람들 보면은 사타바 같은 경우에는 ADCC 예선에서 다나온의 뭐 올리버 타자 같은 그런 히룩 쓰고 요즘 스타일인 애들을 진짜 완전 완봉으로 이겼어.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그리고 원치 같은 경우에도 유니티 넘어가기 전에 이미 에디 커밍스랑 시합해서 히룩 다 막았고 그래서 트렌드인 기술은 있지만 그건 이제 흐름이고 돌고 도는 거고 원래 잘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잘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늙어서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고 이제 뭐 피지컬이 옛날 같지 않을 뿐이지 현역 선수랑 뭐 비비면은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약간 기술이 더 좋은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낮은 리실드 하프가드랑 뭐 카이오테라 인클라 이런 거를 제가 좀 옛날에 했는데 2012년 3년에 시합에서 많이 썼는데 근데 좀 약간 회의를 느꼈어요. 쓰다가 성적이 생각만큼 잘 안 나와서 별로 안 좋은 기술인가 보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맨데스가 더 핫하고 이제 카이오테라 인클라 하는 것보다 베린볼로 도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래서 안 썼어요. 안 쓰고 다른 거 연습을 더 많이 하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크레이그 존스가 낮은 리실드 뭐 카이오테라 인클라 이런 걸로 블랙벨트 월드 레벨들 막 다 택받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해. 그러니까 뭐 본인한테 맞는 게 중요한 거고 본인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 스타일이라도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트렌드 따라가는 거에 이제 뭐라 그래야지 본인이 못하는 거를 변명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옛날 스타일도 뭐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훈 님이 하프가드 크로스 초크 방어법 위에서 아래에서 다 근데 질문이 좀 길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일단 하프가드 아래에서는 딥을 들어가든 언더훅을 파든 이렇게 납작해져가지고 플랫 하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이걸 일단 방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초크가 걸린다는 거는 내가 깃을 적어도 하나 이상 잡는 거잖아. 그래서 초크를 걸려고 뭐 목깃을 높게 잡고 뭐 얘를 빼가지고 이런 걸 잡고 했을 때 이거를 가만히 허용을 하면 안 돼. 내가 이걸 막 잡기 전에 이미 두 손이 한 손을 잡아가지고 깃을 뜯고 내 공격하는 그립을 잡고 들어와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뭐 오버언더나 쌍파울로 패스 뭐 이런 압박 패스를 하다가 똑같이 크로스 초크 당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크로스 초크는 뭐 이거니까 아마 그냥 이 얘기는 아니고 목이 잡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왔는데 상대가 내 목깃에 손을 넣었어. 근데 얘를 넣어놓고 나서 내 게임을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좀 존중을 해야죠.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이 정도 잡혔으면 얘를 뜯고 다른 걸 해줘야 돼. 얘를 아예 잡지 못하게 내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하던가. 근데 내가 들어가는데 이미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나는 계속 패스해야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잘할수록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내 목깃에 손이 올라온다 못 오게 막아야 돼요. 잡혔다 그걸 뜯고 진행해. 기무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프가드에서 기무라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하프가드 하다가 기무라 잡혔어요. 잡혔는데 기무라는 기무라고 나 하는 거는 계속 하고 싶어. 그러다가 기무라 걸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기무라 잡았으면 예의상이라도 내가 가서 방어를 해줘야죠. 양손이 같이 와서 방어를 하면 그러면 제가 걸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막 와 이거 너 숨겼으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막 넘어왔다가 기무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립이 완벽하게 잡히면 이걸 손잡이로 사용해서 뭘 더 할 수 있어요. 초크도 마찬가지고 어떤 서브미션이든 상대가 시도를 해서 그립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김도영님이 상대방이 그립이 있으면 가드 패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보면 항상 상대방은 가만히 누워있고 내가 무릎 잡고 뭐 토레한드, 상대방은 가만히 누워있고 내가 발목 잡고 뭐 레그 드래그, 상대방은 가만히 누워있고 내가 골반 누르고 리슬라이드, 그런 시범 영상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해보면 상대방이 날 잡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개별 그립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 그립도 없는 영상들 설명이 많은 이유가 그거를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도레안도를 하는데 상대가 내 손목을 잡았어. 이게 다 있으면 내가 넘어와도 이 사람이 이 그립을 계속 유지하고 이 손 땅에 짚고 앉아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또 싸워야 돼. 그러면 내가 뭐 반대로 넘어가든 아니면 다리를 더 들고 팔꿈치를 눌러서 들어가든 요 그립 하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져. 다른 모든 패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 손 위치가 여길 잡을 수도 있고 여길 잡을 수도 있고 여길 잡을 수도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하는 선수들은 본인이 많이 쓰는 그 패스 기술 하나에 상대방 리액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길 잡을 수도 있고 여길 잡을 수도 있고 여길 잡을 수도 있고 그 리액션 하나하나에 대한 본인 리액션이 다시 다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그 반응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JG님이 주짓수를 처음 배울 때로 돌아간다면 더 빨리 늘 것 같냐? 빨리 늘겠죠. 제가 처음에 주짓수를 배울 때는 운동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오모플라타라는 기술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배워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3년 동안 그게 뭔지 그냥 이름만 듣고 보질 못했어요. 그때는 막 안바 걸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어요. 주짓수 매지션이라고.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보다 빨리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MMA에서 주짓수가 추구하는 방향, 그 다음에 UFC에서 요즘에 뭐 포크 스타일 레슬링이 강세인 것 같은데, 근데 뭐 MMA에서 주짓수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선수가 MMA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거겠죠. 주짓수 기술도 뭐 선수마다 다 다르잖아요. MMA도 마찬가지. MMA도 뭐 앤더슨 실바 같이 타격을 위주로 풀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빕처럼 레슬링을 위주로 풀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잘하는 거를 그 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포크 스타일 레슬러들이 유리한 거는 일단 레슬러들이 피지컬이 UFC에 적합하고요. 5분 뭐 3라운드나 5라운드로 상대방을 몰아넣고 테이크다운 시키고 그런 그 시스템에 적합한 운동선수들이 많죠. 적응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도 선수, 주짓수 선수, 레슬러 이렇게 딱 스포츠 룰로 생각했을 때 주짓수는 표준이 10분 토너먼트고 뭐 유도나 레슬링은 짧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 룰에 맞는 피지컬이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체력 요소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짓수 선수는 10분 토너먼트에 적합한 사람들이니까 주짓수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사람은 10분 토너먼트
시합에 강한 체력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UFC는 5분 5라운드, 5분 3라운드. 그러면 10분 토너먼트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제 순발력이 더 강하고 지구력은 좀 떨어지겠죠. 주짓수 선수는 그러니까 레슬러나 유도 선수는 더 짧은 라운드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폭발력이 강할 거고, 이제 다 경쟁했을 때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은 그쪽 체력 요소가 가장 잘 발달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짓수를 했던 사람이 이제 같은 정점에서 올림픽 레슬러랑 문디알 챔피언이랑 MMA로 넘어왔을 때 보통 올림픽 레슬러가 더 폭발력이 있고 주짓수 챔피언이 더 지구력 있어 보이는 거는 그 체력 요소의 끝에서 걸러진 사람들이니까 보통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대략적인 거고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제 MMA를 위해서 주짓수가 따로 추구해야 될 방향 같은 거는 사실 없고, 그냥 MMA를 잘하고 싶으면 MMA 룰에 맞춰서 본인이 잘하는 걸 살릴 수 있는 게 이게 좀 현명한 접근이겠죠. 그 다음에 정민규 님이 하프가드나 엑스가드에서 상대방이 무겁고 압박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무거운 사람 상대하는 거, 잘하는 사람 상대하는 거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냥 패스 안 당하는 법이랑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립 싸움부터 내가 계속 컨트롤 해가지고 공격적인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다 깔린 다음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중심이 좁고 무거우면은 안 되겠죠. 내가 먼저 시작해서 이 사람 베이스를 흔들면서 내 게임을 가져가면은 이 사람이 좀 크고 무겁고 하더라도 내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잘해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페이스가 바뀌는 거죠. 그 사람 공격 턴으로 넘어간 거니까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특정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죠. 그 다음에 김구리님이 무릴로 산타나 패스, 이거 물어보신 분이 또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유동현 형님이 손가락 테이핑 방법,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중원이 스파링 시에 위축된다, 큰 사람을 극복하는 법,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이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임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격적인 게임만 하고 자기가 잘하는 게임만 하면은 이제 반쪽짜리가 되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하게 되고 다양한 기술이나 포지션을 못하게 되니까 내가 포지션을 막 내주기도 해보고 방어를 하면 일부러 방어를 하면서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견해는 일부러 힘을 빼면은 서로 힘 레벨이 안 맞는다. 센 사람이 뺀 거랑 약한 사람이 뺀 거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을 일부러 낮추려고 했다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안 빼고 긴장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포지션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포지션을 내준다?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이 되고 파트너 수가 넘어가면 그러면 그냥 스파링을 세게 많이 하면 결국에 모든 포지션이랑 미천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10판 스파링을 했는데 공격만 하다가 끝났다, 그냥 막 내가 압도만 하다가 끝났다, 그거는 그 같이 10판 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나랑 비슷한 레벨에 나보다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충분히 스파링을 오래 하게 되면 내가 지는 판도 있고 이기는 판도 있고 내가 사이드 뺏기는 판도 있고 백을 잡히는 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레벨이 되면 그냥 빡세게 스파링을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니면 나한테 백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경우에는 포지션 스파링을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상황만 딱 분리를 해서 가드 패스 스파링만 따로 한다던가 패스된 이후에 리커버리 스파링만 한다던가. 근데 그거는 살살할 필요는 없잖아. 거기서부터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훈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관원이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하여튼 간에 큰 사람을 극복하고 스파링시 위축되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흰띠가 뭐에 집중하면 좋냐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질문인데
내가 방어를 더 차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막을 수 있으면 위축되거나 긴장하는 거를 좀 극복할 수 있어요. 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내가 엄청 센 사람인데 마운트 이스케이프는 할 줄 몰라. 그 사람은 마운트 뺏기는 순간에 패닉이 오고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내가 대부분의 안 좋은 상황에서 도망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고 있고 다 연습이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공격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진 않겠지. 위축되거나. 거의 끝나가네. 그 다음에 김익중님이 아플 때 컨디션 관리나 회복법. 아플 때는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말을 어느 정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의사들 중에서도 운동을 보통 의사들은 운동을 강하게 하는 거를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싶으신데 병원에서 전문적인 그런 견해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운동 선수들을 많이 진료하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선을 좀 더 운동하는 사람한테 맞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병원보다는 운동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병원, 특히 운동 선수들이 많이 가는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 자체가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컨디션 회복 방법은 사람마다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잠을 충분히 자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뭐 물 많이 마시고 뭐 얼음찜질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마사지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다 약간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고 좋은 거를 찾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ERI9UN 님이 이제 노기랑 기 비중이랑 노기가 기랑 상호 보완적인지 많이 다른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도장에서는 월수금, 도복, 화목, 노기 이런 식으로 3대2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전 도장에서부터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녹인 날은 사람들이 안 와요. 녹인 날은 사람들이 안 오고 도복 수업 위주로 오는 걸로 봐서는 그냥 대중성은 특히 한국에서는 도복 수업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노기를 도복이랑 거의 1대1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도복이 훨씬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도복 비중을 좀 더 높여서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노기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복을 일주일 내내 잡으면은 손가락이 좀 아파요. 근데 노기를 섞어주면 관절 건강에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호 보완적인지 많이 다른지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도복 문디아를 나가는데 다음 달에 나가야 된다. 근데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노기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트레이닝일 수 있죠. 내가 당장 이걸 뭐 0. 몇 초 더 빠르게 잡고 빠르게 뜯고 그런 내 기술의 디테일이나 감각이 중요한 상황에 노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그냥 주짓수라는 거를 수련하는 데 있어서 뭐 노기도 하고 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나쁘지 않아요. 도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마르셀로 바르시아 도장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없이 도복 노기 비중이 뭐 여기랑 비슷하게 3대2 정도? 그래서 뭐 도복하고 노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수들도 훈련을 하다가 그러다가 도복 시합을 하기도 하고 노기 시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컴페티션 팀이 있는 도장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뭐 유러피안부터 문디알까지는 도복 위주로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문디알 끝나고 노기월드나 ADCC 있을 때는 노기 위주로 하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인데 이제 당장 코앞에 닥쳤을 때는 자기가 준비하는 시합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평소에는 그냥 스타일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노기 기랑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내가 맞춰서 하고 싶으면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 가르시아처럼 스파이더 아예 안 잡고 기를 노기같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면 할수록 좀 보완적인 게 될 거고 그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복에서는 스파이더 가드를 많이 하는데 노기에는 스파이더 가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런 세세한 그립 빼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를 하든 도복을 하든 뭐 개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그다음에 문정님이 지금껏 운동한 경로. 운동을 이제 진지하게 한 거는 대학교 때 이제 최무배 관장님이 레슬링 교실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했고요. 거기서 이제 관원으로 운동을 했는데 이제 레슬링을 한 이유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구기 종목,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운동을 너무 못해가지고 구기를 하다가 좀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서 공이 없는 운동 그런 거 중에서 개인 종목, 왜냐면 팀 플레이를 해보니까 특히 이제 야구할 때 느꼈는데 나는 엄청 못하는 9번 타자인데 이제 훈련 시간에는 되게 성실하게 가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막 4번 타자, 투수 이런 애들은 운동할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시합을 하면 에이스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진다. 내가 잘해봤자 소용이 없고 내가 못해도 뭐 어차피 못하니까. 그래서 팀 운동은 좀 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좋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냥 편하게 개인 운동을 하자. 개인 운동 중에서 공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제 투기 종목을 해서 레슬링 체육관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나름 많이 서칭을 해가지고 뭐 배울까 고민을 하다가 갔는데 근데 레슬링이 너무 힘든 운동이라서 진짜 몇몇 사람들 지금까지 주짓수 하는 뭐 두세 명 정도 빼고는 다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 되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만 체육관이 있어서 그 체육관이 이제 자연스럽게 종합격투기 체육관이 돼버리고 거기에 이제 막 킥복싱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고 주짓수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주짓수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종합격투기는 배울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레슬링은 일단은 그 당시에 운동 초보라서 운동신경이나 근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배워도 티가 안 났어. 한 1년을 해도 너무 못하고 근데 주짓수는 이제 기술적인 것만 따라가면은 모르는 사람이랑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게 좀 재밌어서 주짓수 위주로 하다가 이제 반포 주짓수 지금 분당 건주짓수 관장님이 잠깐 운영했던 거기서 운동하다가 건주짓수 나건 관장님이 그만두면서 잠깐 이제 압구정 존프랭클에서 하다가 거기서 최명훈 사범님이 독립할 때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랑 같이 그쪽 팀으로 넘어가서 신사 TNT에 있다가 이제 큐브 MMA 오픈할 때 그 2004년도부터 같이 운동했던 노영환 관장님이랑 같이 주짓수 랩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노영환 관장님이랑 지금도 이제 같은 팀인 거고 그리고 2012년부터 큐브 MMA에서 이제 사범으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뭐 노영 관장님한테 그때부터 이제 메인으로 배우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시합도 많이 나가고 세미나도 많이 나가고 뭐 해외 시합도 나가보고 해외 도장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많이 영향을 받은 거는 샌디에고 갔을 때는 이제 바렌 요시다. 그다음에 뉴욕 갔을 때는 유니티, 헨조그레이시, 마르셀로 가르시아 다 들려봤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수업 구성은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냥 수업 내용이나 뭐 그런 거는 존 다너도 괜찮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들이랑 친했던 거는 유니티 사람들이랑 좀 친했고 그리고 이제 뭐 월드 챔피언들 세미나나 개인 레슨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동영상 보고 공부하는 것도 많고 근데 운동을 아무래도 메인으로 도장을 다니면서 직접 하는 게 있으면서 그런 뭐 세미나든 동영상이든 여러 가지 보조적인 게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토착을 외구 만나배 님이 화이트벨트인데 파트너 없이 수련하는 법이랑 더미가 도움이 될까요? 더미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미가 도움이 되지 않고 뭐 런닝머신 사가지고 빨래거리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더미가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할 사람은 더미가 없어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시면은 의자 놓고서는 의자에다 베림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리아커에다가 베림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내 창의성의 문제잖아. 내 마음이 뭐 길에 있는 의자를 보고도 가드 패스가 하고 싶고 달리는 트럭을 보고도 태클이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꼭 내 앞에 도복을 입은 덤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덤이가 있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본 적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다가 운동기구 사놓고 옷걸이 만드는 것처럼 덤이를 잘 쓰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있는 운동기구는 잘 안 써요. 도장에 갖다 놔야지 좀 쓰고 집에는 그래서 재활할 때 쓰는 소도구 같은 것만 있고 운동기구는 옛날에는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다 치워버렸어요. 혼자서 파트너 없이 수련하는 법은 더미를 구입하실 열정이 있으면 더미 말고 조각 매트를 사가지고 조각 매트를 사서 그냥 구르기랑 맨몸 드릴 같은 걸 하는 거는 그거는 도움이 됩니다. 조각 매트가 좀 부담스러우면 그 애기들 매트 같은 거 그래서 자기 몸 하나 누울 정도 공간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나왔었는데 문경무님 질문도 똑같은 건데 체급차 나는 상대방한테 탑이 좋냐 가드가 좋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센 사람을 상대로 뭘 하는 게 좋냐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겠죠. 자기가 못하는 걸로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피지컬 좋은 사람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보다 센 사람한테 이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네. 근데 이 사람을 이기고 싶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감당하고 싶다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겠죠. 그 다음에 터틀 리커버리법. 터틀 리커버리법 이전에 터틀 가드 자세부터 잘못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터틀을 했을 때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터틀장인 텔레스나 뭐 카이오테라 같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보통 터틀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것까지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 괜찮은데 이거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공간이 비잖아. 그래서 이렇게 엎드리지 말고요. 팔꿈치에서 무릎 사이에 공간이 안 생기고 일단 그렇게 만드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 자세가 익숙해지고 여기서 내가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어깨 구르기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있는 쪽 다리를 빼서 가드로 나오는 이게 터틀에서 리커버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블 가드에서 탑에 올라오는 사람한테 어드밴티지 주는 이유 요거는 이제 주짓수 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복싱 하는데 두 명이 서로 안 때리고 계속 도망다녀 진행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해서 이기려고 해야지 경기가 진행이 되는 거야. 서로 경쟁이잖아. 경쟁인데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생각이 없으면 이 사람도 나를 이길 생각이 없고 경쟁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주짓수는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탭을 받으려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둘이 서로 막 술래잡기 하듯이 뛰어다니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서로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가드를 하고 내가 탑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드를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앉아서 가드를 하는데 내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만약에 우리가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전거리가 확보됐으면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도망가면 되는 거죠. 호신술이랑 경기의 차이는 경기는 우리가 경쟁에서 누가 더 잘하는지가 나와야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얘가 호신술이면 내가 뒤로 빠지면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도망가면 돼요. 근데 시합이면 내가 안 들어오고 얘가 일어나고 내가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서로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잘하고 경쟁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드가 되면 내가 의무적으로 이 사람을 공격해서 패스하려고 탭을 받으려고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탑에 올라온 사람이 공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뭐 일부러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나한테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다 가드를 갔다가 탑에 올라온 사람은 이제 내가 더 부담이 생기는 거지. 일단 공격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탑에 있는 사람한테 어드를 주는 거야. 이해 가시나? 있나? 가요. 그 다음에 아이디 퐁피님이 무릴로 산타나 패스. 이거 아까 전에 물어본 분 또 있었죠.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디팝 서준성님이 디파프 시의 대처법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처음에 질문 받으면서 하는 영상에서 이게 뭐 손이 어디 머리가 어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이 이제 제가 알아듣는 거랑 본인이 질문한 거랑 다른 상황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디파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잡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요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상황이 맞으면은 베르나르도 파리아 패스 같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 중심이 지금 이쪽 사이드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 손이 제 무릎 밑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손은 제 다리 잡은 쪽 다리를 끌어당긴 다음에 이쪽 어깨 브릿지로 뻥 쳐서 브릿지 발바닥 땅에 대고 그냥 브릿지 그렇지 뻥 쳐서 일어나는 거야.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베르나르도 파리아 수입이라고 치시면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이게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다리를 앉지 못하게 머리를 앉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훈님도 무릴로 산타나 패스 이것도 아까 좀 이따 다시 하고 황영동님이 단기 속성으로 잘하는 팁 물어보셨는데 단기 속성으로 잘하는 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운동이기 때문에 뭐 근력, 유연성, 지구력, 뭐 그 다음에 내 몸을 움직이는 그런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 중에 현저하게 뭐가 하나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만큼 내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통이 있는데 뭐 여기 빵꾸가 나면은 이 이상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체력이 바닥이야. 그러면 내가 체력만 메꿔줘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엄청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메꾸시면은 그러면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짓수 기술도 많이 이해하고 힘도 엄청 센데 몸이 완전 강목이고 엄청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매일 스파링을 2판 덜 하고 스트레칭을 10분 더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엄청나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메꾸면 좀 급상승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도장에서 소소하게 속성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기술 연습을 할 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할 거야. 이 사람이 연습하고 내가 연습하고. 근데 내가 연습할 때는 연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연습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기술 연습을 할 때 내가 마음속으로 나도 또 기술 연습을 하면 그러면 기술 연습하는 시간이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패스 연습을 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패스하는 거를 몸으로는 패스를 당하지만 마음으로는 패스를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 패스를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 한 번 패스할 때마다 나는 한 번씩 패스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의식을 해서 연습을 하면 그러면 훈련 시간을 2배로 가져가는 거랑 효과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효율이 좋을 거고 최소 이제 기술을 받아주는 태도라도 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카메슬로울리 유님이 웨이트를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꼭 웨이트가 아니라도 어떤 저항 운동, 체력 운동을 부가적으로 해야 되냐? 보편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스타일 만드는 법,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를 계속 해봐야 되냐? 이게 언제까지 안 되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그냥 몸으로 내가 따라해서 비슷한 모양이 나오려면은 한 2주 정도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파링에서도 좀 되려면 한 2달, 그 다음에 시합에서 나랑 비슷한 레벨한테 그 기술을 쓰려면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짧게 되는 것도 있는데, 몇 가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미나에서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세미나에서 배운 그 날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계속 썼는데 한 2달 정도 지나야 스파링에서 그게 좀 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제 시합 영상을 봐서 제가 그 기술로 점수를 내고 이기고 한 거는 또 몇 년 지나서. 그래서 금방 안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맞더라도 금방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연습을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포인트를 이해를 못하거나 포인트를 틀리거나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안 될 때 그게 왜 안 되는지, 내가 다 제대로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연습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고민을 계속 하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맞고 안 맞고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진짜 고민할 만큼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몇 달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 모양도 안 나온다, 이러면 잘 안 맞는 거겠죠. 하지 말고 잘 되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대를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버릇이 있는데 어떻게 고치냐. 이건 안 고쳐도 돼요. 안 고쳐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는. 도장에서 재밌게 하는 데는 뭐 상관없어. 깊이 플레이풀 뭐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죠. 자기 주짓수인데 무슨 상관. 근데 시합에 나가서 내가 이기고 싶다, 아니면 어떤 압박감이 있는 상황,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제압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반대로 내가 공격을 하는 거야. 내가 공격을 하고 내가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간단하게는 거리, 그립 뭐 이런 거부터 내가 원하는 거리, 내가 원하는 그립, 내가 원하는 가드, 내가 원하는 포지션, 내가 원하는 기술 위주로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선택지를 내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체력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체력이 좋은 사람은 내가 끊임없이 이 사람한테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몸으로 내가 계속 이 사람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기운이 없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물어보다가 내가 지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체력 운동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유명한 코치들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가드 영상 올려주세요. 엑스가드 영상도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릴로 산타나 패스가 한 5명 정도 있었나? 질문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하프가드 영상 올렸던 것처럼 기술 시스템이 딱 무슨 무릴로 산타나 패스가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다 패스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오버언더랑 더블언더를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오버언더랑 더블언더를 계속 비빌 수 있게 잘 우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 무릴로 산타나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이나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더블언더 패스, 오버언더보다 더블언더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무릴로 산타나 경기를 보시면 시작을 더블언더로 했다가 마무리가 오버언더로 되는 게임이 대부분이에요. 바로 더블언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오버언더에서 패스가 되는, 아니다, 바로 오버언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더블언더에서 패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게임은 더블언더로 시작해서 오버언더에서 패스가 돼요. 근데 이제 더블언더의 개념 중에서 제가 무릴로한테 배우고 좀 좋다고 생각한 게, 첫 번째로 이렇게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요 기장, 요 거리가 있으면 유연한 사람들은 여기를 발로 밟아서 다시 회복을 해요. 발로 밟아서 이렇게 밟히면 이제 더 이상 더블언더가 없는 거예요. 발로 밟을 수도 있지만 그냥 엉덩이를 틀어서 무릎으로 미시드처럼 무릎이 들어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들어와도 이제 더블언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릴로는 얼굴을 땅에 박아서 공간을 없앤다. 그러면 무릎이나 발을 돌려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머리를 땅에 박는데, 문제는 머리를 땅에 박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사람 다리를 치우고 나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일어났는데 머리도 일어나면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더블 언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은 들어갔는데 머리를 박아서 다리나 무릎이 들어오지 못하고, 근데 내가 다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들고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머리는 받고 다리는 일어나는 거.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언더를 우리가 처음에 배우면 이걸 많이 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짚고 넘어가고. 근데 이제 실제로 스파링하거나 시합을 할 때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거의 안 된다면, 여기까지 가면 상대가 어떻게 무조건 양손목 잡은 다음에 다리 벌리고 이렇게 싸우잖아. 그래서 무릴로는 얘를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잘 안 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레오비에이라나 다른 유명한 선수들도 설명할 때 이제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를 상대가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잡아도 금방 뜯기는 그립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상대방 상의를 잡으면 어깨로 뒤로 기어가서 허리를 피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숙여놓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깨로 뒤로 기어가려고 하면 내가 상의를 잡으면 계속 찌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손이 이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손이 내려가서 이렇게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그러면 같이 합쳐주면 어떻게 돼? 더블 언더에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상대방을 밀어가지고 올라오면 더블 언더 패스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더블 언더에서 상대방이 하는 반응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가 그립을 바꿔주고 뭐 오버 언더로 바꾸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근데 더블 언더 자체만 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포인트는 머리는 숙이되 힘이 부족하니까 다리는 일어나는 거. 근데 이제 이 패스를 뭐 제가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도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뭐 유명한 선수들이나 관장님들 다 알고 있는데 시합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하고서는 내가 밸런스를 잡는 거랑 마찬가지로 다리는 섰는데 머리는 숙여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머리를 숙이고 다리를 들면 힘은 있고 공간은 안 생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서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중량급 선수들을 보면 유연성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안 하고 허리를 세우고 압박 패스를 많이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잡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연성이 덜 필요한 대신에 힘을 더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체가 발로 밟히거나 밀리는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뭐 안드레 갈봉이랑 레안드로로 보면은 안드레 갈봉이 계속 압박 패스하고 레안드로가 밟고 멀어지고, 아니면 뭐 미아우랑 루카스 레프리 뭐 이런 사람들 시합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 압박 패스하면 요만큼의 공간 한 가지 동작으로 계속 패스가 되고 안 되고, 대부분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는 파워가 안 나오니까 무릎을 세워서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머리 높이에 따라서 어떤 카운터가 생기는 건지, 그 다음에 내 다리를 어떻게 해야지 힘을 쓸 수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해서 무조건 뭐 무릴로 선탄하는 건 똑같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압박 패스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 언더 패스 같은 경우에 오버 언더를 했을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를 무겁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쪽 어깨가 닿으면 여기를 막 이렇게 무겁게. 근데 실제로 오픈가드 리커버리 할 때 중요한 발은 이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을 돌려가지고 들어와서 얘가 다시 리커버리를 하는데, 내가 여기를 아무리 무겁게 만들어도 이 사람이 엉덩이를 빼고 팔로 머리 밀고 이쪽 다리를 리커버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무릴로는 이쪽 다리를 무겁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쪽 다리를 무겁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엉덩이 빼고 오픈가드 리커버리가 안 되고, 대신에 이 다리가 나를 막는 게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양손으로 이쪽 골반을 막아. 이쪽 프레임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길 막는 게 아니야. 여길 막으면 엉덩이 빼고 뒤로 멀어지면 미아오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멀어지지. 여기를 더 무겁게 만든다는 생각. 그래서 여기를 더 무겁게 만드니까 이쪽 손이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끌고 반대쪽으로 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리로 넘어간 다음에 핀신에는 시합이 많이 나오죠. 그냥 이리로 뻑 넘어가는 상황보다 이쪽을 눌렀다가 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실제로 눌려보기 전에는 이제 어느 쪽을 눌렀는지 모르니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블 언더랑 오버 언더가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요. 세세한 디테일이나 손싸움 같은 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을 좀 내서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구독자 4,000명 기념 Q&A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이런 Q&A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